미국 7함대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새벽 2시 동해 공해상에서 32억 달러짜리 최신형 핵잠수함 USS 섀도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승조원 118명, 남은 산소는 60시간. 세계 최강 미 해군이 4,000개가 넘는 최첨단 음파 탐지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바다는 침묵뿐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위성 데이터 분석 지원을 제안하자 브래들리 제독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동해가 너희 동네 연못이냐? 어선 단속이나 하던 사람들이 우리 최첨단 장비로도 못 찾는 걸 어떻게 찾겠다는 거지? 미군 참모들은 한국 위성 기술을 삼류 수준이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흘 전 발사된 아리랑 7호가 우주 685km 상공에서 바다의 비밀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52시간 뒤 미 제독이 한국 연구원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줄은. 지금부터 그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새벽 2시 10분.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위성관제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72시간째 초기 궤도 안정화 작업을 모니터링하던 중이었죠. 제 이름은 리처드 핸더슨입니다. 미국 MIT에서 중력장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8년 전 한국으로 귀화한 영국계 미국인이에요. 왜 한국을 택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이곳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이 있었으니까요. MIT 시절 저는 미세 중력장 변화로 수중 질량체를 감지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해수면 높이와 중력 미세 변화를 조합해 잠수함 같은 대형 물체를 우주에서 추적하는 기술이었죠. 졸업 후 NASA에 지원했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용성 없다며 거절당했어요. 영국 우주청도 유럽 우주국 ES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2017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 논문을 보고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어요. 핸더슨 박사님, 당신 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8년이 흘렀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에 탑재된 AISSHR 카메라는 제 연구의 결정체였으니까요. 그날 새벽 따뜻한 홍차를 마시려던 순간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츠함대 작전본부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동해 공해상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핵잠수함 USS 섀도우가 연락 두절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신호가 없었습니다. 2시간째 되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이 명확해졌죠. USS 섀도우.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최신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2023년 실전 배치한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이었죠. 특수 음파 흡수 타일로 뒤덮인 선체는 소나 탐지를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펌프 제트 추진 방식으로 스크류 소음도 최소화했고요. 자연해양 소음보다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유령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침묵 기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저 협곡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구조 신호조차 외부로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을 숨기던 기술이 자신을 가둔 무덤이 돼버렸어요. 미치함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6대가 24시간 교대로 동해 상공을 샅샅이 뒤졌어요.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이 해역을 완전 봉쇄했고요. ANSSQ-125 소노부이 4천여 개가 격자 형태로 바다에 투하됐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 호위함 5척까지 합류했어요. 작전에 투입된 병력만 1,1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수심 100m부터 2,800m까지 모든 수심대를 정밀 탐색했지만 섀도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해는 침묵으로만 답했어요. 폭 약 200km, 최대 수심 3,700m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 길이 115m짜리 잠수함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승조원 118명은 제한된 산소로 버티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은 60시간. 그 이후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죠.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미군 수색 현황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동해 해역 음파 탐지 데이터가 푸른 점들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섀도우를 의미하는 붉은 신호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최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소리로 찾을 수 없다면 사흘 전 발사돼 막 궤도에 안착한 아리랑 7호가 생각났어요. 0.3m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만 주목받았지만 제가 설계에 참여한 중력장 감지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무게로 본다면 잠수함은 소리를 숨길 수 있어도 7,800톤이라는 거대한 질량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118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제안이 얼마나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질지. 18시간이 흘렀습니다. 섀도우 실종 시각부터 계산하면 20시간째였어요. 남은 시간은 40시간. 저는 한국해군 작전사령부를 통해 미 7함대의 공식 지원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중력장 분석 기능으로 위치를 찾아보겠다는 내용이었죠. 답변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거절이었어요. 그것도 매우 무례한 거절이었습니다. 미 7함대 사령관 제임스 브래들리 제독이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어요. 화면 속 브래들리 제독은 58세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백발의 차갑고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 가슴팍에는 32년 경력을 증명하는 각종 훈장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핸더슨 박사, 브래들리 제독의 첫 마디는 확인이었습니다. 네, 제독님. 국방과학연구소 리처드 핸더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아시오? 118명의 목숨이 시시각각 위험해지고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핸더슨 박사. 한국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동해가 당신의 뒷마당 연못입니까? 고작 어선 단속이나 하던 수준에서 우리 소나 시스템으로도 못 찾는 걸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화면 뒤편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제독 옆 스티븐 톰슨 대령이었어요. 키가 185cm쯤 되는 마른 체격의 각진 턱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42세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놓고 조롱하는 표정이었어요. 제독님, 한국 위성이요? 톰슨 대령이 코웃음 쳤습니다. 사흘 전에 쏘아 올린 거 아닙니까? 아직 테스트도 제대로 안 끝났을 텐데요. 우리 KH-11 정찰 위성도 못 찾는 걸 갓 발사한 위성으로 찾는다고요? 하, 정말 웃기는 소리네요. 작전실 참모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K드라마나 만들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김치 기술이라며 킥킥거렸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독님, 아리랑 7호는 단순 광학 위성이 아닙니다. 해수면, 미세 변화와 중력장 데이터를 복합 분석합니다. 우주에서 바다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 브래들리 제독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핸더슨 박사, 우리는 지금 P-8A 6대, 이지스함 4척, 일본 호위함 5척을 투입했소. 4,000대가 넘는 소노부이가 동해를 뒤덮고 있단 말이오.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전입니다. 여기에 당신네가 쏘아 올린 테스트용 위성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제독님, 저희 위성은 테스트용이 아니라 됐소. 브래들리 제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핸더슨 박사, 말은 고맙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소. 검증도 안 된 이론으로 우리 작전에 혼선을 주지 마시오. 이건 미 해군이 처리할 문제요. 우리 기술, 우리 장비로 우리가 해결합니다. 당신도 미국인이었으면 이해하겠지만 말이오. 톰슨 대령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핸더슨 박사님도 MIT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이건 프로들의 영역입니다. 이류 장비로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흘 전에 쏘아 올린 위성이라니요.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일방적인 통화 종료였어요. 저는 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었죠. 톰슨 대령의 이류 장비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일해왔어요. NASA에서 거절당했던 제 기술을 유일하게 믿어준 나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0.3m 해상도 위성을 개발한 나라. 사흘 전 발사 성공의 환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류라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18명의 승조원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브래들리 제독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이미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20시간이 흘렀습니다. 섀도우 실종 40시간째, 남은 산소는 20시간이었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미군 수색 작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실패를 지켜본 거죠. 미치 함대는 수색 범위를 2배로 확대했습니다. 동해, 공해상 500제곱킬로미터를 완전 봉쇄했어요. 초계기들은 교대 없이 해상을 순찰했고 REMUS 600 무인 수중 드론 25대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해저 300m부터 3000m까지 모든 수심을 체계적으로 탐색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노부이들은 참치떼, 해류 소용돌이, 밍크골의 울음소리까지 잡아냈어요. 하지만 정작 찾아야 할 115m 길이의 거대한 잠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연락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군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브래들리 제독의 작전실은 점점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던 참모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작전 회의는 고함과 책임 공방으로 번졌대요. 제독님, 7번 구역 3차 탐색 완료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잠수함이 순간이동이라도 했단 말인가. 브래들리 제독이 작전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2년 해군 경력의 베테랑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워싱턴 국방부로부터 2시간마다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받고 있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CNN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색 작전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미 핵잠수함 실종 40시간째, 산소 20시간 남아. 구조 가능성 급감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톰슨 대령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대요. 작전실 참모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소나감도를 최대로 올려 바닥에 깔린 조개 껍데기까지 다 찾아내라고. 대령님, 이미 최대 감도로 작동 중입니다. 더 올리면 노이즈만 증가합니다. 그럼 일본 측 장비를 더 투입해. 우리 것으로 안 되면 뭐라도 해봐야지. 하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Q-24 소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해는 여전히 침묵으로만 답했어요. 톰슨 대령은 점점 히스테릭해졌고 급기야 한 분석관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32억 달러짜리가 사라졌다고.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망신거리야. 이게 전 세계 언론에 나가면 우리 커리어 다 끝장이라고.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대요. 118명의 생명보다 자신의 경력이 더 걱정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작전실 한쪽에서 젊은 정보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제독님, 혹시 한국 측 제안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건? 입 닥쳐. 톰슨 대령이 버럭 소리쳤답니다. 한국 위성, 사흘 전에 쏘아 올린 그 장난감으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우리한테 있어 보여?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제대로 검증된 장비야. 테스트도 안 끝난 삼류 기술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브래들리 제독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창밖 어두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대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신들이 만든 최첨단 스텔스 잠수함을 찾지 못하는 아이러니. 그 무력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저는 관제실에서 아리랑 7호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소리가 아니라 무게로, 귀가 아니라 눈으로. 화면에는 해수면 높이의 미세한 변화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역은 파도와 조류에 따라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지만 딱 한 지점만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0.8cm, 1cm도 안 되는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40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좌표는 북위 42도 3분, 동경 132도 18분. 수심 약 580m 지점이었습니다. 미군이 이미 2차례나 수색했다며 배제한 바로 그 구역이었죠. 소나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수함은 소리를 지울 수 있어도 무게는 지울 수 없는데.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한다는 것. 7,800톤의 철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해수가 밀려나면서 해수면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바다는 그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섀도우 승조원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도 되지 않았어요. 118개의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섀도우 실종 50시간째, 남은 산소는 10시간뿐이었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세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렸지만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3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해군 작전사령부였어요. 치함대에서 긴급 요청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이 직접 한국 측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죠. 핸더슨 박사님, 50분 내로 부산 작전사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미군 측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랐어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보통 2시간 40분 거리지만 군용 차량이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정각에 부산해군 작전사령부에 도착했어요.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군 참모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절박함이 역력했어요. 브래들리 제독이 보였습니다. 화상회의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군복 칼라가 한쪽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틀 반 동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는 톰슨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핸더슨 박사, 와줘서 고맙소. 브래들리 제독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 따질 상황이 아니오. 10시간 남았소. 톰슨 대령이 억지로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제독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로 하셨습니다.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요. 안 되면 말고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작전실 중앙 대형 스크린을 봤습니다. 동해 전역 수색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은 이미 수색한 구역, 노란 점들은 현재 수색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해역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미군 참모 한 명이 다가와 헤드셋을 건넸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이걸 쓰시면 실시간 소나 데이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최고 음향 분석관들이 사용하는. 저는 헤드셋을 받아들었다가 바로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 노트북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군 참모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나 데이터는 안 보고 헤드셋도 안 쓰네? 브래들리 제독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핸더슨 박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음향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거 아니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독님, 죄송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톰슨 대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핸더슨 박사, 우리가 지금 잠수함을 찾는 건데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찾죠? 소노브이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어요. 톰슨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4,000개가 넘는 소노브이를 꺼라고요? 정신이 있으십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볼 구역 주변만 40분 동안만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에 좌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북위 42도 3분, 동경 132도 18분. 아리랑 7호가 포착한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50시간 동안 이 해역의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주십시오. 10분 단위로요. 브래들리 제독과 톰슨 대령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대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해수면 높이요? 핸더슨 박사, 우리가 지금 기상 예보하는 거 아닙니다. 잠수함은 수중 580m에 있다고요. 파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파도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다의 무게입니다. 무게요? 브래들리 제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잠수함은 소리를 숨길 수 있어도 무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7,800톤짜리 철덩어리가 바다 속에 가만히 있으면 주변 해수가 밀려나면서 해수면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아리랑 7호는 그 변화를 우주에서 봅니다. 0.8cm의 차이를요.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0.8cm를 우주에서 측정한다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아리랑 7호의 AISSHR 카메라는 0.3m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수백 장의 이미지를 중첩, 분석해 밀리미터 단위 높이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에는 동해 북부해역의 3차원 해수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파도에 따라 불규칙하게 움직였지만 딱 한 지점만 50시간 동안 0.8cm 높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파도는 움직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하지만 섀도우로 인한 변화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50시간 동안 계속 같은 위치에서 0.8cm 높게 유지됐어요. 바다가 남긴 무게의 흔적입니다. 톰슨 대령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지점은 우리가 이미 2번이나 수색한 구역입니다. 소나 탐지 결과 바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찾으신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섀도우가 해저 협곡 틈새에 끼어 있으면 소나 음파는 주변 바위에 반사됩니다. 귀로는 바위와 잠수함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게는 다릅니다. 7,800톤의 철과 화강암은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바다에 남기는 흔적도 다르죠. 브래들리 제독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신합니까? 핸더슨 박사? 100%는 아닙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82% 이상의 확률로 그곳에 큰 금속 물체가 있습니다. 50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걸 보면 고장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래들리 제독이 담당 참모를 돌아봤습니다. DSRV 심해 구조정 투입 준비하시오. 한번함 즉시 출동 대기. 톰슨 대령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제독님,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데이터로, 그것도 사흘 전에 쏘아 올린 위성 데이터로 구조정을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만약 틀리면. 톰슨 대령. 브래들리 제독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0시간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핸더슨 박사 말대로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내 책임이요.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있는데 우리가 안 가면 그건 살인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핸더슨 박사, 당신 말이 맞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소. 저도 속으로 똑같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8년 연구 인생을 걸고 내린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무게의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는 것. 그걸 8년 동안 배워왔으니까요. DSRV 심해 구조정이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바다가 제게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죠. DSRV 심해 구조정이 물속으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구조정 전방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푸른빛이었던 바닷물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0m, 200m, 300m. 숫자가 올라갈수록 화면은 검은색에 가까워졌어요. 구조정의 강력한 할로겐 탐조등이 켜졌지만 불빛은 고작 30m 앞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재 수심 420m. 하강 속도 정상입니다. 구조정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작전실은 숨소리조차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고 톰슨 대령은 신경질적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어요. 수심 520m 도달. 목표 지점까지 60m 남았습니다. 화면 속바다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간혹 심해 물고기들이 불빛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투명한 심해 해파리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심 570m. 해저, 지형 감지됩니다. 협곡, 구조 확인. 화면, 양옆으로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협곡의 폭은 약 150m 정도였어요. 구조정이 천천히 하강하면서 절벽 사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580m. 좌표 도착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탐조등이 천천히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또 바위, 그리고 바위. 검은 현무암 절벽만 보일 뿐이었어요. 톰슨 대령이 낮게 비웃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 낭비라고. 잠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조종사님, 9시 방향으로 15m 이동해 주세요. 천천히요. 구조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이동하면서 바위 표면을 스쳤어요. 처음엔 평범한 절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표면에 미세한 금속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자연적인 침식과는 완전히 다른 직선 형태의 인공적인 흔적이었죠. 금속이 바위에 부딪힌 자국. 더 가까이 가주세요. 조종사가 구조정을 전진시켰습니다. 10m, 5m, 3m. 탐조등 빛이 바위 틈새를 비쳤어요. 그 순간 화면 속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금속 표면이었어요. 바위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었지만 분명히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구조정이 각도를 바꾸자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탐조등이 선체 측면을 비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자가 보였어요. USS SHADOW.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오 마이 갓. 제동님, 발견했습니다. 섀도우입니다. 미군 참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떤 이는 서로 껴안았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50시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톰슨 대령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떨리던 손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게의 흔적은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즉시 구조 작업 시작하시오. 브래들리, 제독이 목이 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섀도우 승조원들에게 연락 시도. 구조정에서 특수 수중 통신 장비로 섀도우 선체를 두드렸어요. 금속음이 물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살아계십니까? USS 섀도우, 응답하십시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10초였어요. 그리고 섀도우 내부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똑똑, 똑똑똑똑. 생존자 확인. 반복한다. 생존자 확인. 작전실이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118명의 승조원들이 살아 있었어요. 산소가 거의 바닥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버텨낸 겁니다. 118개의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한 참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친. 정말 미친 거야. 한국 위성이 해냈어. 사흘 전에 쏘아 올린 위성이. 브래들리 제독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고맙소, 핸더슨 박사. 진심으로 고맙소. 당신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118명을 살렸소. 화면 속에서는 구조정이 섀도우의 비상해치에 도킹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산소 공급 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18명의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는 찾을 수 없었던 유령 잠수함. 하지만 우주에서 본 눈이 찾아낸 거였어요. 사흘 전 발사된 위성이 한국 기술이 118개의 가정을 지켜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가 8년의 시간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는 걸. 구조 작업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DSRV 심해 구조정이 섀도우의 비상 해치를 열고 승조원들을 12명씩 나눠서 인양했어요. 마지막 승조원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부산작전사령부 의료실은 담요를 두른 승조원들로 가득 찼어요.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으로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18명 전원 생존. 기적이었죠. 저는 작전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임무는 끝났고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브래들리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핸더슨 박사,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소? 그는 톰슨 대령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회의실에는 미군 참모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제독이 문을 닫고 저를 마주 보며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핸더슨 박사.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찾은 겁니까? 우리가 Q-10 소나로 50시간 동안 못 찾은 걸 당신은 몇 시간 만에 찾았소. 그것도 우리가 이미 2번이나 수색했던 구역에서 말이요.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님, 잠수함은 소리를 지울 수 있어도 무게는 지울 수 없습니다. 무게. 톰슨 대령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섀도우는 완벽한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음파를 거의 다 흡수하고 소음을 내지 않죠. 하지만 잠수함의 무게 7,800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철덩어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바다에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올려놓았어요. 이 물병이 테이블을 누르는 것처럼 섀도우도 주변 해수를 누릅니다. 수심 580m에 7,800톤의 금속이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 해수가 해수면을 미세하게 올리는 거죠. 0.8cm요. 바다가 기억한다. 브래들리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정확합니다. 그걸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문제였죠. 아리랑치로는 어떻게 그걸 측정합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리랑치로는 0.3m 해상도의 초고정밀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연속 촬영된 수백 장의 이미지를 중첩 분석합니다. 픽셀 단위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섀도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50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요. 그 차이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대단하군요. 브래들리 제독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듣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눈으로 무게를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것도 우주에서. 그렇습니다. 소리는 속일 수 있어도 물리학은 못 속입니다. 질량이 있으면 반드시 중력 효과가 나타나고 그건 해수면 변화로 나타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참모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톰슨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것, 이류라고 했던 것, 사흘 전에 쏘아 올린 위성이라고 비웃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보였어요. 톰슨 대령,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으니까요. 브래들리 제독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찾고 있었군요. 50시간 동안.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만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죠. 제독님은 청각으로 접근하셨고 저는 시각과 물리학으로 접근했을 뿐입니다. 둘 다 필요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당신 방식이 효과가 있었소. 브래들리 제독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소. 이 기술이 미국에도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미국도 중력장 측정 위성 기술은 가지고 있죠. 그레이스 위성이 그렇고요. 하지만 그건 주로 지하수나 빙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해양 적용, 특히 실시간 군사작전에 적용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브래들리 제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도 상존하고요. 한국에게 바다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은 그래도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8년 전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브래들리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당신은 단순히 위성을 만든 게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만든 거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동안 해온 일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을 떠나 대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부산 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평상복 차림이었죠. 이제 관제실로 돌아가 밀린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핸더슨 박사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브래들리 제독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톰슨 대령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복 차림이었죠. 브래들리 제독이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자를 벗었어요. 백발이 오후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핸더슨 박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소. 제독님, 이미 충분히.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아니요. 작전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소. 솔직히 말하면 처음 당신이 도움을 제안했을 때 우린 비웃었습니다. 한국 위성, 사흘 전에 쏜 거 하면서 말이오. 완전히 무시했어요. 톰슨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브래들리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동해를 지키는 방식을 우린 완전히 오해했소. 어선 단속이나 하는 연안 경비 수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들은 우주 685km 상공에서 바다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있을 때 당신들은 이미 눈으로 무게를 재고 있었던 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아리랑 7호. 그 위성은 단순한 관측 장비가 아니더군요.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 KH-11 정찰위성도 시각 경보에만 의존하는데 당신네는 중력과 해수면까지 복합 분석한다니 솔직히 놀랐소.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독님, 저희도 운이 좋았습니다. 섀도우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만약 계속 이동했다면. 아니요. 핸더슨 박사. 브래들리 제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요. 기술이었소. 그리고 신념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던 구역을 당신은 확신을 갖고 다시 봤소. 당신이 만든 기술을 믿었고 그게 118명을 살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똑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32년 경력의 미 해군 제독이 한국연구원에게 머리를 숙인 겁니다. 미 해군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톰슨 대령도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만 경례만큼은 바르게 올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례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제가 받기엔 과분한 예우였어요. 제독님, 고개 드십시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 일이 118개의 가정을 지켜냈소. 브래들리 제독이 경례를 풀며 말했어요. 섀도우 함장이 당신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승조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브래들리 제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은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로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소. 우리 자만심도, 그리고 한국의 진짜 실력도. 톰슨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핸더슨 박사님, 제가 한 말들. 이류 기술, 테스트용 위성, 김치 기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일에서 배웠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브래들리 제독과 톰슨 대령이 여전히 서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경례의 자세를 유지한 채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 핵잠수함 USS 섀도우 승조원 118명 전원 구조. 사흘 전 발사된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첨단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찾지 못한 잠수함을 한국의 독자 기술이 찾아냈다는 점에서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85km 상공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조용히 한반도 위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소리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보면서.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8년 동안 나사의 거절을 딛고 한국을 선택했던 그 결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주에서 바다를 보는 눈.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결리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